저는 54세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민철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였으니 꼭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결혼식 날 사회도 봐줬고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밤새 곁에 있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제 돈 2,500만 원을 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돈을 떼인 제가 그 친구를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오래된 친구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친구한테서 우리 사이에 이게 어렵겠어? 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현입니다. 올해로 56이고 20년 넘게 중소제조업체에서 영업관리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희망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2억 7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이 매달 145만 원 나오니 아내와 둘이 조심스럽게 살기엔 빠듯하지만 버틸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 제가 퇴직한 지 딱 2달 만에 민철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를 억누르는 것 같은 낮은 목소리였죠. 재현아, 나 좀 봐야겠다.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 이미 느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의 목소리란 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읽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민철이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막혔어. 잠깐만 도와주면 석 달 안에 무조건 갚을게.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이 조용히 경고하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앞으로 이 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0년의 기억이 그 경고를 눌러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중학교 1학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서툴고 낯선 교실에서 왠지 모르게 서로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이요. 그 뒤로 우리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 실패도 들어줬고 취업 안 되던 시절엔 소주잔을 기울이며 버텼고 아이들 돌잔치에 기꺼이 달려갔고 서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거절이라는 단어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민철의 손에 넘어간 건 2021년 봄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 갚겠다고 했으니 여름이 오면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도 가을이 지나도 민철한테서 돈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아, 날 좋은데 막걸리 한잔 하자.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값을 제가 냈습니다. 민철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계산이 끝나 있으면 아이고 미안.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했죠. 그 다음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지막에 카드를 꺼내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한 번에 많아야 4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서너 번씩 쌓이다 보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거의 180만 원이 되더군요. 더 괴로운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 병이면 얼마지? 지난주 순댓국이 1만 1,000원이었으니까 그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겨울 민철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죠. 카페에 앉자마자 꺼낸 말이 이랬습니다. 재현아, 사실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 전에 빌린 것도 이번에 같이 정리할게.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빌린 것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현아, 우리 사이에 이게 어렵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한꺼번에 다 갚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라는 말,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올린 무게가 거절을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철은 참 영리하게 접근했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갚을게라는 말을 달고 왔죠. 500만 원, 그 다음 700만 원,
또 그 다음엔 사업 운영 자금이라며 800만 원. 한 번에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금액으로 그러나 꾸준히. 나중에 제가 수첩에 날짜별로 정리해보니 어느새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과정에서 민철이 한 번도 먼저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슬쩍 한 번은 정리하자고 운을 뗀 적이 있었죠. 그러자 민철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오히려 재촉한 것 같아 민망해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민망함을 느끼는 이 기묘한 상황.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미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 신호였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철의 연락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2달, 3달에 한 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 또 차갑게 넘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손가락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는데 민철도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민철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반대편 구석 자리로 가서 앉더군요. 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그날 저녁 내내 민철은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민철은 먼저 간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2,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한테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억울함이어야 했습니다. 분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가장 크게 올라오는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민망함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민철과 우연히 마주칠 것 같으면 괜히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단골 식당에 가면서도 혹시 민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창문 너머를 먼저 훑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빌려간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 황당한 상황.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저는 민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때 항상 을이 됩니다. 채권자가 을이 되는 이 뒤집힌 관계. 제가 민철을 마주치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철이 저를 마주치면 불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편함을 만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피해 다니고 있었던 거죠.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한테 2,500만 원을 떼이고 거기다 제가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털어놓은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혼자 3년 가까이 끌어안고 살았죠. 처음 500만 원을 건넬 때부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는 처음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2,500만 원을요? 그걸 민철 씨한테. 그것도 저 모르게. 아내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아내가 작은 여행을 가겠다고 조금씩 모아두던 통장의 돈이었습니다. 일부는 제 무릎 치료를 받겠다며 아껴두던 병원비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부부가 언젠가 아이들한테 보태주겠다며 넣어두던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새벽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올해 여행은 좀 더 미뤄야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비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2,500만 원만큼 좁아졌다는 확인. 그 덤덤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저를 때렸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그 값은 아내도
우리 가족도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2,500만 원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오랜 친구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친구 눈치까지 봤다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털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겪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시그널, 그리고 그 순간 관계도 지키고 내 재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시그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평소라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던 친구가 꼭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지는 들었는데 나도 요즘 재정 상황이 복잡해서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네. 아내랑 한번 상의해보고 연락할게. 이 한마디가 충동적인 승낙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두 번째 시그널, 우리 사이에라는 말로 감정적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랜 우정을 거절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순간이죠. 이럴 때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도 우리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여유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이유로 내세운 압박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반복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한번 성공하면 금액이 조금씩 커지는 패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에 빌려간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새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 말을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에는 이미 늦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갚겠다는 시점이 점점 미뤄지고 이유가 바뀝니다. 처음엔 한 달, 그 다음엔 석 달, 그 다음엔 상황이 나아지면이라고 바뀝니다. 이 시점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민철아, 오늘 이야기한 것 정리해 두려고. 지난번 빌려간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을지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기록은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다섯 번째 시그널, 만남이 불편해지고 연락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시그널이고 사실 2단계에 오면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이때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보다 관계의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돈은 내가 배운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건 싫어. 앞으로는 돈 이야기 없이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용기가 필요하지만 남은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절이 냉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절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돈을 빌려주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뒤틀립니다. 채권자가 을이 되고 채무자가 갑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는 편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배우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췄습니다. 그 결과 아내도 피해자가 됐고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그 반대가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걷습니다. 걸으면서 아내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야기. 2,500만 원은 사라졌고 40년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기 있고 오늘 아침도 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게 더 미안한 일입니다. 좋은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저 같은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간직하고 계신 이야기 이곳에서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